정부는 사법에 대한 대대적인 근원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법 엘리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한국 교육이에요. 교실에서 이런 괴물들을 길러낸 거예요. 한국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들 그 중에서 법조 엘리트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계속 파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 소위 이제 스카이 그 중에서도 서울대 그쵸. 출신들 그들의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특정한 대학을 나온 자들이 네. 고위 관직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네. 이러한 사례는 없어요. 네. 특히나 이번에 사법파동 보면 서울법대.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서울법대가 그렇지만 우선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를 들면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일본의 도쿄라든가 또는 뭐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라든가 소위 이제 그런 엘리트 대학들이 있죠. 이른바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들 중에서 지금 서울대 출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거의 뭐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이러한 지위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 딴 데도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거의 모든 고위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한 대학 출신이 이런 건 없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아주 근원적인 그러한 문제예요. 요번에 이게 확 드러났을 뿐이죠. 네. 말하자면 정치적 독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독재하면 바로 우린 군사 독재 혹은 그렇죠. 정치적 독재를 떠올리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독재는 사회적 독재예요. 아, 사회적 독재. 그렇죠. 서울대의 사회적 독재죠. 오. 이렇게 한 대학 출신들이 거의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는 없어요. 저는 이걸 깨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요번에 네. 그러한 사회적 독재의 병폐가 정치적 독재, 정치적 쿠데타로 나타난 거죠. 윤석열이 저지른 그런 일종의 군대를 동원한 군사 쿠데타. 또 지금 조희대가 저지른 이런 대법원장. 소위 사법 쿠데타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회적 독재가 정치적 독재로 말하자면 드러난 거지요. 정치적 독재의 형태로 일종의 구현됐다. 또 사회적 독재가 표현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예. 독재라 하면 이제 뭐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프로세스를 내가 짓밟고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하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있는 고시 시험 잘 봤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에 맞게 내가 그러니까 그게 뭐든 간에 사회가 만들어놓은 구조를 이용해서 내가 차지한 거고 내가 그래서 잘 열심히 해서 승진해서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왜 독재야? 이건 능력주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이죠. 이제 그렇게 사회적 독재가 정치적 독재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견고하죠. 그렇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되지 않죠. 묘한 정당성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독재란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셨잖아요. 네. 그런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러한 사회적 독재는 굉장히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한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세 개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 경쟁 이데올로기. 경쟁. 둘째,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셋째, 공정 이데올로기예요. 공정. 한국 사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경쟁 이데올로기를 당연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쟁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해 주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합리화해 줘요. 아. 이 세 개가 얽혀 있어요. 그러네요. 이것이 한국 사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그러한 사회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경쟁이 심각한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는
야만의 트라이앵글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야만의 트라이앵글. 야만의 트라이앵글. 예. 삼각형. 경쟁 이데올로기.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능력주의가 왜 나쁜 거야? 능력의 적이 언제 있었어? 인류란 늘 경쟁 상태에 있었고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지. 게다가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지. 후생이 는다. 그렇지. 네. 경쟁을 해야 성장하지. 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음. 서로 경쟁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불가피한 거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자 이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지배적인 거예요. 맞네요.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가 거짓된 관념이라는 걸 아는 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예. 깨달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쏙 넣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모든 역시. 이데올로기는 아. 자기가 자연 상태인 것처럼 네. 자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 속에 넣어보세요. 역사. 300년 전에 서양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당시에 경쟁은 뭐였나요? 예, 이것은 사회적 범죄였어요. 사회적 범죄. 그래서 이긴 놈이 혼자 다 먹어? 이건 범죄 행위였어요. 길드 같은 조직에서는 상인들. 사형에 처하는 아. 가장 중범죄가 경쟁이었어요. 어. 예, 한국도 똑같죠. 우리는 100년 전으로 가보세요. 그러네요. 상부상조, 개, 상호부조, 두레.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혼자 경쟁에서 이겨서 다 먹어? 그런 놈은 아주 반사회적인 그러한 인간이죠. 이제 조금 이해요. 최근에 네.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한 게 마이클 샌델이에요. 아, 맞네. 마이클 정의란 샌델. 무엇인가? 정의란 네, 무엇인가? 하버드 교수. 예, 맞습니다. 예, 마이클 샌델이 재작년에 나온 책, 예, The Tyranny of Merit, The Tyranny of Merit. 이게 독재. 예, 능력의 말하자면 폭정이라는 폭정. 뜻이죠. 아. 폭정.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 네. 그러네요. 능력주의가 왜 폭군이겠어요? 미국 사회의 모든 가치를 다 때려부신 폭군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놀라운 얘기죠. 그러네요. 예, 이것은 트럼프 현상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트럼프 현상. 트럼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거 아시죠? 네. 예, 정치학과 교수 쓴 게 그 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샌델이 문제 삼은 건 뭐예요? 바로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가 공유해 왔던 가치들, 네. 이른바 커먼굿, 공동선 이것을 다 때려부신 폭군이라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겠어요? 먼저 왜? 미국 사회를 아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엘리트들과 그들을 보면서 아주 울분을 느끼는 그러한 대중들로 완전히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죠. 지금 한국 사회 똑같죠. 그렇죠. 예, 한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소위 능력주의 산물들, 한국 사회 엘리트들,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들이 보이는 행태들, 그것은 거의 미치광이 수준의 오만함이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네. 샌델은 휴브리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국인들도 잘 안 쓰는 단어예요. 휴브리스. 휴브리스. 예, 이것은 그냥 에로건스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이에요. 아, 그런 아주 센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거의 광적인 오만함을 가진 엘리트와 그들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들로 완전히 갈라놓았다. 바로 트럼프 현상은 이 엘리트들에 대해서 느끼는 대중들의 분노, 이것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갈라치기 예,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끌어올려서 그렇죠. 사실상 대중들의 이거는 불분을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것. 아. 이게 트럼프 현상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샌델 얘기를 그대로 한번 그 워딩을 그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네. 굴욕감과 분노가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 여기서 계급적 증오는 뭐겠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아주 든든한 지지자들이에요. 그렇죠. 70%가 민주당 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보니까 70%가 트럼프를 찍어요. 네. 이런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방금 딱 스쳐간 게 예. 제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예. 매일매일 취재를 하면서 그렇죠.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또한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고 다 그렇죠. 언론조차 대부분이 다. 네, 저희조차 당하고 있었던 그 소위 말해서 판검사의 실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고한 학처럼 예. 저기 어딘가에 예. 골방에서 예. 내렸던 그 판결들. 아이고. 저는 그 과거의 판결에 대한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대법원에서 보여준 이런 사건들 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그 긴급한 예. 현안이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다. 그렇죠. 예, 그게 뭐 선거법이니 뭐니 그런 게 여러 가지 아니에요. 향연으로 예, 막 예. 포장하는데 시체말로 누구 그러더라고. 이거 사람들 개돼지로 보는 거다. 그렇죠. 시민들을.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 니들이 뭘 알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이 이러면 이런 거야, 임마. 이제 능력주의 아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 그런 걸 신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이제- 한 거죠. 그렇죠. 예,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샌델은 휴브리스. 휴브리스란 표현을 쓴 거예요. 에로건스란 표현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본 거예요. 오만함, 에로건스로는 예,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그 위에 있는 광적인 오만함, 거의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 그게 지금 한국 엘리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법부 자체가 이미 너무나 광적인 오만에 빠진 그런 엘리트들의 소굴로 돼 있고요. 오래돼서요. 지금 조희대가 갑자기 나온 거 아니고요. 예. 양승태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죠.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농단 예. 한 거 정말 어마어마한 농단을 했고요. 그렇죠. 결국은 한 국가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네.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게 양승태 사법농단이죠. 네. 그것이 지금 조희대라고 하는 이러한 사법부의 이런 말하자면 사법 쿠데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농단이 보여준 것은 이 사법부 엘리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인가 하는 걸 보여줬죠. 그 사법농단이 다 드러났는데 거기 관여했던 판사들 단 한 놈도 빵에 쳐넣은 자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들이 재판하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했고요. 한국 사회에 절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파렴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선민인 것처럼 맞아요. 행하는 조희대가 보여주는 이것은 지금 말한 휴브리스 광적 오만함이죠. 광적 오만함. 양승태가 파렴치를 끝까지 보여줬다면 사실 지금 조희대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휴브리스 아주 광적인 수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당연한 결정을 한 거죠. 당연한 결정을 한 불법 거죠. 개업한 사람 탄핵이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건 다른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당연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마치 무슨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처럼 수혜를 주듯이. 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 자체가 국민이 증인이고 네. 온 세계인이 증인이에요. 다른 나라도 다 알아요. 그 맞습니다. 과정을.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뒤집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들 또한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그러한 고급 엘리트들인지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희대가 보여준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저는 다음에 등장하는 그러한 정부는 이 사법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근원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법 엘리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것은 바로 한국 교육이에요. 그러네요. 예, 교실에서 이런 괴물들을 길러낸 거예요.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들. 예, 그 중에서 법조 엘리트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계속 파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그러한 강연을 했어요. 네. 예. 한나 아렌트를 좀 인용을 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평범성.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가 이제 결국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무사유는 범죄다. 예, 무지는 지식의 부정이지만 그렇죠.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의미를 성찰하지 않는 자, 의미를 사유하지 않는 자, 그들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예, 그 말로 한나 아렌트가 겨냥한 사람은 누굴까요? 히틀러 파시즘 시대의 독일 판사들이죠. 그들을 아렌트는 넥타이맨 살인자라고 불러서요. 제가 그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판사들은 다른가 물었어요. 네. 예. 우리 수많은 사법살인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 판사들이 반성한 거 봤나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 청산의 노력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사태를 만든 거예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